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아침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이 올가을 들어 처음 영하권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치료 중이던 어린이 39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밝혔습니다. 무서운 살상력 때문에 악마의 무기로도 불리는 백린탄이 병원 공격에 사용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을 계기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은행권부터 보험업계까지 앞다퉈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데 총선용이라는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LG가 타선이 폭발하며 KT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LG는 29년 만에 우승해 단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억류돼 있는 인질 가운데 민간인 100여 명을 모두 석방하는 방안을 놓고 하마스와 협상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인질 협상에 대해 보고받은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두 가지 제안을 두고 협상 중이며 이 가운데 하나는 소규모 인원을, 다른 하나는 민간인 인질 전원을 풀어주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자들은 하마스와 다른 단체들이 가자 지구에 억류한 인질 240명 가운데 100여 명이 민간인이며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민간인 전원이 석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민간인 인질 전원을 석방하는 대가로 교전 일시 중지와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병원 연료 공급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치료 중이던 어린이 39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밝혔습니다. 무서운 살상력 때문에 악마의 무기로도 불리는 백린탄이 병원 공격에 사용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2,500여 명의 환자와 5만여 명의 피난민이 머무는 알시파 병원. 이딴 공습으로 여기저기서 비명이 끊이지 않습니다. 폭탄은 산부인과 병동 4층과 중앙광장 그리고 병원 입구 등에 명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번 공격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어린이 3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붕의 태양전지 시설이 파괴되면서 중환자 산소 유지에 중요한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They told me that 39 child have passed away because there is no oxygen, and the problem was because of lacking of oxygen, lacking of electricity.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알시파 병원 부근에 백린탄을 투하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백린탄은 몸에 닿으면 뼈와 살이 녹는 심각한 화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악마의 무기로도 불립니다. Shifa Hospital was airstruck by, according to what they told us, by white phosphorus, and as you might know, that this is a weapon that is not permitted on international level.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곳곳에서 지상전을 이어갔습니다. 북서부 바닷가 호텔을 집중 공격하는 이스라엘군, 방에서 은신하며 대전차 로켓 공격을 벌여온 하마스 대원 3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주민 1000여 명을 병원에 머물게 하며 인간 방패로 활용해온 하마스 지휘관과 대원 여러 명도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כבר נעו דרומה, וחמאס עושה כל שביכולתו למנוע את זאת מהם. חמאס משתמש באזרחים כמגן אנושי.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하마스의 전초기지 11곳을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알시파 병원과 관련해서는 폭격한 게 아니라 단지 그 주위에서 하마스와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계속 통제할 것이라고 또다시 밝혔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현지 일간 하레츠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남부 가자지구 접경 지자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하마스 격퇴 후에도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군의 통제하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제거된 뒤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위협이 없도록 가자지구에 대한 완전한 비무장화를 포함해 전면적인 보안 통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6일에도 가자지구의 전반적 안보를 무기한 책임질 것이라고 말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슬람권 지도자들이 하마스 소탕을 위해 가자지구 지상전에 나선 이스라엘을 격렬하게 성토하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가자에서의 전쟁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협력기구 특별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포위를 끝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달 7일 이스라엘 기습 당시 250명가량을 납치해간 하마스를 향해서도 인질 석방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협력기구 특별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 장관들이 핵무기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피한 핵폭탄이 있다면 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남과 호남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5도 사이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나 눈이 떨어지고 전라 서해안 지역은 밤부터 모레 늦은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보행자 2명이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남 당진시에 있는 목재 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의 번화가에 승용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30대 남성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전도된 겁니다. 차가 음주운전 차량인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고 난 후로부터 거의 한 30초 안 돼가지고 차가 전도되더라고요.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무서운 기세로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집에 있다가 아버지 지인한테 연락받아가지고 집 옥상 올라갔거든요. 불길이 엄청 커가지고 현장 가서 보고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집 바닥과 벽면이 시커멓게 그을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독산동에 있는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재 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층 가정집 화장실에 설치된 세탁기에서 배선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기 시흥시의 언어치료센터 재활사가 장애 아동들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추가 피해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3일 첫 고소에 이어 재활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2건 더 들어와 모두 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공한 CCTV를 보면 재활사 A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말을 하지 못하는 7살 아동의 뺨을 때리거나 밀치고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또 치료 시간 대부분 아동을 등진 채 휴대전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활사는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에 대해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한 경찰은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한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추가 소환할 예정입니다. 어제 양대 노총이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어제 오후 서울 여의대로와 통일로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계약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밝힌 이후 첫 대규모 집회였지만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보수단체 집회 등도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교통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도심 집회 중에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태평교차로 인근에서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관을 밀치고 폭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를 거부권으로 막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반쪽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뛴 채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겁니다.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법안의 최종 방패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경청, 숙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각계 의견을 쭉 다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입법 과정 내내 부정적인 기류는 뚜렷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고 원청, 하청 간 쟁의도 늘어날 거라며 파업조장법이자 경제망국법이라고 규정했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역시 친야 이사를 추천해 민주당, 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좌파 영구장악법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 내용은 물론 여야 합의가 없어 절차적 하자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럴 경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3번째가 됩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45차례 행사했을 뿐 역대 정상들은 지극히 예외적일 때만 활용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협력과 협조를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부지런히 손을 맞잡았는데 전국 경색으로 열흘도 안 돼 악수가 무색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소야대 불리한 지형에서 헌법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가 자칫 독불장군처럼 비치진 않을지 여론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오늘 서울에서 제48차 한미군사위원회를 열어 영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내일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보협의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과 연합 방위태세, 한미일 안보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군사위원회는 양국 간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례 회의로 1978년 이후 서울과 워싱턴 DC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이후 5개월 만에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도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추가 강제 북송 우려 속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했는데 강제 북송의 중국 책임을 명시하진 않았고 고문 방지 협약이 추가된 점이 특징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양측은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연내 유엔 총회에서 다뤄질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최근 공개된 초안을 보면 강제 북송 관련 문구가 담겼습니다.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지만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또 지난해 결의안은 모든 국가의 난민 지위 협약과 난민 의정서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했는데 올해는 UN 고문 방지 협약도 추가했습니다.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않더라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면 강제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강제 북송 주체로 중국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어 온 만큼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 문안의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그 강력한 결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에도 붙여서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지 되는데 한국이 이제 다른 이유를 갖고 되거나 하는 것은 너무나 미진하다.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동시에 목소리를 이구동성으로 내는 그런 준비 작업을 지금이라도 하고 같이 중국 명시를 해야 되는 여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탈북민 추가 북송 우려가 이어지면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이 문제를 거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일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특히 초보적 수준에서 나름의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자유로운 선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에서 오는 26일 열리는 도, 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맞춰 우리의 포스터에 해당하는 선전화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상징하는 노동자와 농민, 지식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혁명 주권이라는 문구까지 동원해 선거 분위기를 한껏 띄우는 모양새입니다. 4년에 한 번 진행되는 이번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간 사실상 단독 후보를 결정했던 북한이 지난 8월 선거법을 개정해 복수 후보를 허용하기로 한 뒤 처음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일부 선거구에 한해 대의원 후보자 2명이 추천되고 자격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자격 심의가 진행됩니다. 투표를 통해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최종 투표를 거쳐 대의원으로 확정되는데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구에 나가 유권자들과도 만나야 합니다. 또 기존에는 한개 투표함을 설치해 찬반을 가렸다면 이번엔 찬성과 반대를 각각 의미하는 서로 다른 색의 투표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나름의 경쟁 방식을 도입한 건데 민주주의적 변화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민심을 얻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다만 최종 투표는 한 명에 대해서 흑백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한계점이 여전한 만큼 민주주의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구 선거제도를 흉내내서 복수후보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이 복수후보 추천을 조선노동당에서 진행하고 자유의사에 의해서 출마를 할 수 없고 통일부도 북한의 선거법 개정이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는 건 전혀 아니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투표 과정을 주변에서 보고 있어 비밀을 보장받을 수 없는 데다 오히려 선거 기간 주민 이동이 통제되는 등 내부 통제 강화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을 계기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은행권부터 보험업계까지 앞다투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데 총선용이라는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엄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을 향한 표현 수위는 갈수록 거셌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서민의 어려움을 언급하거나 혁신을 거론하며 거두는 모양새입니다. 민생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은행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다. 우리 은행들이 여러 노력은 해온 건 알겠습니다만 과연 반도체와 자동차와 어떤 우리
다양한 혁신만큼 혁신을 했길래 60조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은행의 이자 장사를 거듭 때리며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시중은행들은 부랴부랴 보따리를 내놓기 시작했지만 뒤에선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돈 뺏기라는 답을 정해놓고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니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통령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시중은행들은 다양한 상생금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의 공적인 기능은 있지만 제조업이나 수출 기업과는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험업계를 비롯한 이 금융권의 움직임도 바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 조정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일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인하 쪽으로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은행 말고 이금융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온 적은 없지만 사실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상생금융 압박이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이제 바뀐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 경제 정책이 정치와 맞물려서 굉장히 좀 바뀜이 좀 심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는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오는 16일 금융당국 수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 금융권을 향한 압박 움직임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대상을 넓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동안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올해 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서 현재는 고사 상태입니다. 의사를 대면한 지 한 달 내에 같은 질병으로만 비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되면서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범위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이제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직접 대면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이전과 다른 질병이라도 진료를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재방문 시점을 30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60일 내 재방문하면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의사단체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는 결코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금지 약물 처방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 이렇게 처방이 금지된 마약요약품 줄줄 새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아셨으니까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네,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부족 대책의 하나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꾀하고 있는 정부는 시범 사업인 비대면 진로의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최근 높은 분양가에 고금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 이점도 사라지다 보니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오는 2025년 말 4천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최근 분양한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로는 이례적으로 최저 당첨 가점이 32점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겁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분양된 인근 아파트 단지들은 수십 대 1에 달하는 경쟁률에 당첨 가점이 50점 중후반대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3,550만 원으로 다른 단지보다 최대 6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높은 가격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높은 분양가에 계약 포기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취득세나 뭐 기타 비용까지 고려하면 뭐 8억 5천까지 갈 것 같은데 고금리 때문에 뭐 중도금 이자도 부담이 될 것 같고 너무 상투를 잡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었던 로또 청약 이점까지 사라지자 아예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전국 가입자 수는 1년 만에 10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치솟는 분양가나 대출 금리와는 달리 청약통장 예금 금리는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 가입자 이탈을 막을 마땅한 도리도 없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는가? 앞으로 집값이 오를 만한 성장 지역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청약에 나서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가 묻지마 청약을 나섰다가 청약 통장만 날리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UAM 도심 항공교통 사업의 합종 연행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내후년 상용화를 앞두고 하늘을 나는 택시를 운영할 지역을 선점하려는 대기업 컨소시엄들의 경쟁이 벌써 치열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와 KT, 대한항공, 인천공항, 현대건설이 참여한 UAM 컨소시엄 K-UAM 원팀. 인천시와 도서지역, 도심을 잇는 UAM 운용체계를 수립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 SK텔레콤, 팀의 모빌리티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은 신세계 프로퍼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화성 송산 그린시티에 개발 중인 테마파크와 골프장, 스타필드, 숙박시설, 공동주택을 더한 복합 도시에 UAM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또 세종과 충청권, 제주, 대구, 경남 등 가장 많은 지자체와 손잡은 상태입니다. LGU+와 카이, GS건설, GS칼텍스의 UAM 퓨처팀도 진주시 경상국립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제조, 건설, IT, 또 서비스 이것을 망라하는 그런 글로벌 시장 규모를 선점하기 위해서 대담한 도전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UAM 사업 내 특정 영역에 집중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우건설과 제주항공은 도심형 고층 빌딩 버티포트, 즉 수직 이착륙장과 UAM 비행을 관리하는 운항관리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버티포트 내 탑승객 승하차와 UAM 경납고 이동, 자동 주차를 통합 관제할 H포트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바꿀 UAM 상용화 시점이 내후년으로 확정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려는 기업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쿠팡이 5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분기 매출액도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서는 등 매출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를 굳혔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3분기 이래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처음 8조 원을 넘어섰고 별다른 변수만 없다면 사상 최초 연간 흑자 달성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역시 핵심 사업인 다양한 상품을 빠르게 배달하는 로켓 배송이 주요했습니다. 아침에 시켰는데 저녁 오후에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 내가 방금 시켰는데 왜 지금 오지? 약간 왜 이렇게 빨리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쿠팡의 발빠른 배송이 가능한 것은 위탁 판매가 아니라 자체 물류 시스템을 통한 직접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고 부담과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극복하고 5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이커머스 업계의 큰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최근에는 타이완에도 진출해 현재 쿠팡 앱이 쇼핑 부문 다운로드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매우 어려운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인프라 투자가 성장으로 연결되는 이런 고리를 만든 건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쿠팡의 성장 이면에는 배송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와 입점업체들에 대한 정산대금 지연 등 희생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쿠팡은 국정감사에서 동종업체들의 대금 정산 주기가 평균 열흘인데 반해 60일에 달한다는 비판을 받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대금을 좀 빨리 주면 줄수록 쿠팡에 납품하는 거나 판매하는 기업들은 그 부담을 가지고 가격을 개선하거나 뭔가 제품을 더 개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납품 일자를 땡겨서 주는 게 쿠팡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땡겨서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은 현재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네이버 쇼핑이 바짝 뒤쫓고 있고 다른 업체들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이 물류비와 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을 통해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수원에서 무거운 과일 상자를 나를 수 있는 협동 로봇 이야기입니다. 오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량 부족으로 지난 추석에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던 사과. 찬바람 불면 출하가 시작되는 새로운 품종 부사 수확기에는 사정이 좀 나아질까? 올해 부사도 홍로랑 마찬가지로 봄에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올해 부사 작황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40% 50% 정도는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귀해진 사과를 수확할 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사과 상자를 운반하는 일. 박스에 담아져 있는 사과를 수확 후에 운반하는 거하고 20kg가량 되는 사과를 들었다 놨다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 일을 도와주는 이른바 운반용 협동 로봇. 사과 상자를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까지 과수원 밖에 있는 이동 차량까지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리모컨 조작이지만 사람을 따라다니며 스스로 움직이는 AI 협동 로봇까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율운행 그리고 추정운행 두 가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물건을 담으시면 로봇이 자동적으로 원하는 위치까지 운반하고 되돌아오는 네, 이 협동 로봇의 동력은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방식인데요.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6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이 로봇을 사용할 경우에 작업 능률은 30%가량 좋아졌고 인건비는 50%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협동 로봇은 사과나 감귤 농장 등 우선 국내 농가에 보급하고 일본이나 유럽, 베트남 등지로의 수출길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각종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경로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게임을 즐기면서 활력도 찾고 첨단 기술로 건강관리까지 해서 어르신들에게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유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터치패드가 있는 스마트 테이블에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풍선 터트리기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기다 보면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눌러주니까 안 되지.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게임들로 인지능력 점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기라면은 그저 핸드폰 정도로 만지는 거 하고 카톡하고 막 이런 것들은 했는데 저런 게임들은 별로 한 적이 없는데요. 너무 재미를 느끼는 것 같고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경로당 자꾸 오고 싶고.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스마트 기기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첨단 경로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일산화탄소 감지 센서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기술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면 기기가 목소리를 감지해 알림을 보내고 관리 업체가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살려주세요! 119로 연결합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면 취소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혈압과 체성분 측정 결과는 건강관리업체로 전송되는데 데이터 분석에서 건강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어르신들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경로당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어르신들 스스로 건강이나 안전관리를 하기 어려웠는데 대처가 한층 빨라진 겁니다. 각종 센서를 통한 스마트홈 기능을 도입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경로당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외 및 격차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서울에만 오는 2026년까지 105곳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시와 별도로 정부에서도 충남 공주와 대전 등의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흡연구역이 아닌데도 담배를 피우거나 여기저기 담배꽁초가 버려진 모습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무단 투기 단속이나 수거 보상제는 꽁초 쓰레기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긴 집게를 들고 광장 이곳저곳을 돌며 담배꽁초를 줍는 김성욱 씨와 조원민 씨.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담배꽁초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민 말을 들은 뒤부터 꽁초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줍기라도 주워보자. 한두 명씩이라도 줍다 보면은 뭔가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까? 석 달 넘게 꽁초를 주우며 느낀 건 암묵적인 흡연 장소가 된 곳에 죄책감 없이 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약간 컵 같은 거 놔둬서 컵에다가 수거함처럼 또 하고 그다음에 거기 꽉 차니까 못하니까 바닥에 또 떨어뜨리고. 흡연 부스가 갖춰져 있더라도 수거함이 쓰레기로 가득 차기 일쑤여서 담배꽁초 버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글쎄 담배만 피면 좋은데 쓰레기장인 줄 알아요. 그냥 오물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고 빈캔 같은 거 먹다 그냥 넣어놓고 하는 바람에 지자체에서 무단 투기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모든 흡연자를 실시간으로 단속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수거해 오면 현금 등으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는데 재활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지금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손쉽게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게 최선이지만 간접 흡연 피해는 물론 자칫 금연 정책이 후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이런 고민 끝에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스마트 흡연 부스를 선보였습니다. 이곳 흡연 부스는 밖으로 담배 연기가 빠져나오지 않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투입구 크기도 작아 꽁초만 버릴 수 있는 데다 담뱃불을 자동으로 꺼주는 기능까지 갖춰 다른 흡연 부스보다 주변이 훨씬 청결합니다. 이와 함께 무단 투기를 줄이려면 일부 해외 국가처럼 꽁초 수거 비용을 담배 회사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이 유력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녀의 사법 리스크 논란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은 하원 출석을 통보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장녀 이방카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 조작과 관련해 뉴욕 맨하탄 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트럼프 그룹은 지난 2013년 미 연방 총무청에 300만 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우체국 건물을 빌려 호텔로 개조했는데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자산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남 에릭 트럼프는 같은 사건의 피고인 신분입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he clearly was involved in negotiating and securing loans, favorable loans, for the benefit of the Trump organization, for Mr. Trump and her brothers and for herself. 하지만 이방카는
자산 부풀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oday, the Attorney General rested their case, and it is very clear that they have failed to prove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case. If anybody looks at it, we'll be dealing with this all tomorrow on our motion for directed verdict.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하원 감독위원회는 차남 헌터 바이든과 동생 제임스에게 다음 달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의 증인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헌터의 탈세 혐의에 대한 기소를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For years, President Biden has lied to the American people about his knowledge of and participation in his family's corrupt business schemes.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이 유력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타선이 폭발한 LG 트윈스가 KT의 대승을 거두고 우승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LG는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김현수와 오지환의 홈런을 포함 안타 17개를 몰아쳐 KT의 15대 4대 승을 거뒀습니다. LG 선발 김윤식은 KT 타선을 상대로 5와 3분의 2이닝 동안 3안타, 1실점만 내주는 눈부신 호투를 펼치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4차전 승리로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기록한 LG는 지난 1994년 이후 29년 만에 우승해 단 1승만을 남겨놨습니다. 두 팀의 한국 시리즈 5차전은 오는 1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립니다. 지옥이라는 그 말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고개만 들면 때렸고. 나무를 제대로 못 신고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발로 차고. 매일 폭행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가난한 아이들을 불황아로 낙인 찍어 강제로 수용했던 선감학원. 불법 감금, 강제 노역, 가혹 행위는 학원이 폐쇄된 1982년까지 계속됐다. 아이들은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다. 헤엄쳐서 도망을 가리라고 마음먹고 볼이 많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갯벌로 부지런히 갔는데 발목까지 빠지고 무릎까지 빠지고 이러다가 물이 들어오면 나는 죽겠구나 싶어서 피해자 이 씨의 가족을 데려오겠다며 선감학원에서 탈출한 친구는 사흘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누군가가 떠밀려 왔다고 그곳에 갔더니 그 아이가 죽어서 되돌아왔습니다. 수습을 해요, 시신을. 그 원성들이 다 해요. 공동묘지에 안치시키는데 어린아이들이 그 시체 보는 것만 해도 그 공포거든요. 그렇게 섬에 안매장된 아이들의 주검은 또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실상은 2020년 5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무리한 불황화 대책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단속 정책을 주도한 국가, 구체적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불황화 단속 주체인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한 경기도 등은 이러한 총체적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 진실규명을 위한 2차 시험 발굴에 나섰고 발굴된 쇠붙이를 본 피해자 이 씨는 자기 손으로 묻은 친구의 유품임을 확신했다. 유해는 치아밖에 없었다. 아이들의 시신이 감매장된 데다 산성 토양이라 부패가 심했기 때문이다. 저희 1차 유해 발굴 때는 5기 모두에서 유해가 나왔었고 꽤 많은 치아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불과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예 유해가 나오지 않거나
유해가 나오더라도 치약 한 개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아직 발굴해야 할 분묘가 이곳에만 100여 기가 넘는다. 유해 발굴만 시급한 것이 아니다. 사과를 해야죠. 정식적으로. 지금 피해자들 대상 나이가 80, 70. 이 사람들이 문제 해결되는 걸 보고 행복을 느끼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을 건 없잖아요. 정부의 사과와 추모 공간 조성도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는 지지부진했다. 국가기관의 실질적 권고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 시행되자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논의의 속도를 높였다. 송감학원 사건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해 적절한 사과의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은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약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놓여 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 삶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다. 저는 불화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저를 그곳에 가둬놓고 50년이 넘는 지금까지 저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선감학원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됐던 법률안은 자동 폐기됐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사과를 아직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21명이 사망했다. 빠른 시간 내에 유해 발굴이 되면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또 바람이고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시간은 그리 오래 남지 않았고 땅속 어린 주검도 사라져가고 있다. 계절의 시계가 12월 초순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8도로 영하권인데요. 낮 기온도 5도에 머물면서 예년보다 크게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는데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호남 서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고 제주 산간은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5.5도, 안동이 영하 1.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구가 9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추위는 주 중반부터 풀리겠고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